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경북 청송의 산자락에 자리한 묘지에 첫 번째 발걸음이 울렸습니다. 장옥부는 오늘도 어김없이 물통과 빗자루 그리고 작은 호미를 든 채 묘지로 향했어요.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걸음걸이는 꽤나 단단했습니다. 4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베테랑의 모습이었죠. 청송 묘지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총 200여 개의 무덤이 산비탈을 따라 차례로 늘어서 있었어요. 옥부는 이 모든 무덤의 주인 이름과 기일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김씨네 할아버지는 매년 추석에 자손들이 찾아오고 박씨네 할머니는 겨울에 돌아가셔서 눈 치우기가 힘들고 이씨네 아저씨는 젊은 나이에 떠나셔서 부인이 매달 찾아온다는 것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어요. 옥분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마친 후 묘지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먼저 전체적으로 둘러보며 어제 비바람에 쓰러진 꽃이나 재물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 무덤을 차례로 돌면서 잡초를 제거하고 비석을 닦았어요.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모료, 이게 제 일인데요. 하지만 옥분의 표정은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오늘이 6월 12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매년 이 날만 되면 옥분의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나게 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 한숨만 나왔습니다. 묘지 정상 부근 다른 무덤들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한 무덤 하나가 있었어요. 무덤 앞 비석에는 이필수 지묘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망연도는 1975년이었죠. 비석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전방작전 중 전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옥부는 그 무덤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다른 무덤들과 달리 이 무덤은 항상 깨끗했어요. 잡초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제사상을 올릴 수 있는 평평한 돌도 말끔히 닦여 있었습니다. 무덤 주변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심어져 있었는데 모두 옥분이 직접 가져다 심은 것들이었어요. 필수야. 옥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올해도 이날이 왔네. 벌써 48년이나 지났는데. 옥분은 무덤 앞에 앉아 호미로 주변 흙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정리할 게 없었어요. 어제도 이미 깨끗하게 해놨으니까요. 하지만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 더 괴로워졌습니다. 뭔가 하고 있어야 필수에 대한 그리움을 견딜 수 있었어요. 넌 왜 그렇게 갔니? 한마디 말도 없이. 옥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48년 전 그날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1975년 그때 옥분은 22살이었어요. 필수는 25이었고요. 두 사람은 청송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필수는 군인이었지만 휴가 때마다 옥분을 찾아왔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필수는 군복을 입은 모습이 참 멋졌습니다. 옥분은 그런 필수가 자랑스러웠어요. 두 사람은 마을 뒷산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계곡에서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별을 보기도 했어요. 필수는 항상 옥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제대하면 바로 결혼하자. 너랑 평생 함께 살고 싶어? 옥분도 그 말을 믿었어요. 필수가 제대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양가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고 결혼 준비도 슬슬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필수가 급하게 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했어요. 특별한 임무가 있다면서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고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돌아올게.
기다려줘. 그게 필수가 옥분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필수는 옥분을 꼭 안아주고는 급하게 떠났어요. 뒤돌아보는 필수의 눈빛이 이상하게 슬펐던 걸 옥분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옥분에게 전해진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필수가 작전 중 전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신도 찾을 수 없다는 말과 함께요. 부대에서 온 장교가 옥분의 집을 찾아와서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필수 일병은 국가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했습니다. 유족분들께서는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옥분에게는 그런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필수가 죽었다는 사실 자체가 믿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장례식은 유해 없이 치러졌습니다. 관 안에는 필수의 군복과 사진만 들어 있었어요. 옥분은 그 장례식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22살 처녀의 첫사랑이 그렇게 끝나버린 거였어요. 하객들은 옥분을 위로했지만 옥분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후 옥분은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중매를 서려고 해도 모두 거절했어요. 부모님도 걱정하며 설득했지만 옥분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필수 외에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어요. 옥분은 그렇게 말하며 필수의 무덤을 돌보는 일을 자청했습니다. 처음에는 필수의 부모님이 관리했지만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신 후에는 옥분이 혼자 돌봤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특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 여자 좀 이상하다는 시선으로 바뀌었어요. 평생 혼자 살면서 죽은 남자의 무덤만 돌본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였죠. 장옥분 씨,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가끔 마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상관없었어요. 필수를 잊을 수 없었고 이 무덤을 돌보는 것만이 필수와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옥분은 묘지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필수의 무덤뿐만 아니라 묘지 전체를 돌보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장 신경 쓰는 건 필수의 무덤이었습니다. 필수야, 너도 알지? 내가 얼마나 너를 그리워하는지. 옥분은 무덤 앞에서 혼잣말을 계속했어요. 사실 옥분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장례식 당일 밤 옥분은 몰래 묘지에 왔었습니다. 필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어서였어요. 달빛만이 비치는 어둠 속에서 옥분은 관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안에는 군복과 사진만 있을 뿐 시신은 없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애초에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옥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짜 필수가 여기 없다는 현실을 직접 확인하게 된 거였어요. 그날 이후 옥분은 더욱 열심히 이 무덤을 돌봤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허무한 무덤이라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다는 죄책감 말이에요. 미안해, 필수야. 내가 너를 제대로 찾아주지 못했어. 매년 6월 12일마다 옥분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필수의 기일이 되면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무덤들은 가족들이 찾아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필수의 무덤만은 항상 혼자였으니까요. 오늘도 그랬어요.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다가 겨우 일어서서 다른 무덤들을 돌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무거웠어요. 4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필수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이 비밀을 평생 가져갈 생각이었습니다. 필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걸 알고 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였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옥분은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옥부는 이 묘지에서 같은 일상을 반복할 거였어요. 필수를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안고 살아가면서 말이죠. 6월이 지나고 7월이 되었을 무렵 옥분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청송군청에서 온 공문이었어요. 봉투를 뜯어보니 묘지 이장 통보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옥부는 안경을 쓰고 공문을 천천히 읽어봤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현재의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장 예정일은 다음 달 15일 모든 무덤이 대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옥분의 손이 떨렸어요. 48년 동안 지켜온 필수의 무덤을 옮겨야 한다는 얘기였으니까요. 그것도 허무한 무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옥부는 서둘러 군청으로 향했습니다.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을 만나 자초지종을 물어봤어요. 재개발이 꼭 필요한 건가요? 묘지는 그냥 두면 안 되나요? 담당 공무원은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지역에 도로가 들어서야 하거든요. 묘지를 그대로 둘 수는 없어요. 그럼 이장은 언제 시작되나요?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족분들께는 이미 다 연락드렸고요. 옥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필수에게는 유족이 없었으니까요.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옥분이 유일한 연고자였던 거죠. 이필수 씨 무덤은 어떻게 하죠? 유족이 없는데. 아, 그 무덤 말씀이시군요. 전사자 무덤이니까 국가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공무원의 말에 옥부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국가에서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거든요. 혹시 제가 관리할 수는 없을까요? 그 무덤만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모든 무덤이 이장 대상으로 확정됐거든요. 옥부는 군청을 나서면서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필수 생각만 났습니다. 빈 무덤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무덤만이 필수와 연결된 유일한 고리였는데 그것마저 사라진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옥부는 다시 군청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간절하게 부탁해봤어요. 정말 안 되나요? 그 무덤은 제가 48년 동안 돌봐왔어요. 다른 곳으로 옮기면 제가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담당 공무원도 옥분의 사정을 불쌍히 여겼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어르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거든요. 양해해 주세요. 옥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장 작업이 시작되던 날 옥부는 일찍부터 묘지에 나갔습니다. 인부들이 오기 전에 필수의 무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필수야,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옥부는 무덤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48년 동안 매일 돌봐온 무덤이 사라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쯤 이장 작업팀이 도착했어요. 포클레인과 함께 인부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작업 책임자가 옥분에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작업하는 동안 위험하니까 좀 떨어져 계세요. 옥부는 어쩔 수 없이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인부들이 하나둘씩 무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무덤들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관을 꺼내서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옥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죽은 이들까지 편히 쉬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마침내 필수의 무덤 차례가 되었어요. 인부들이 삽을 들고 무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을 졸였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옥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빈관만 나올 테니까 금방 끝날 거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인부들이 갑자기 작업을 멈췄습니다. 서로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작업 책임자를 불렀어요. 팀장님, 여기 좀 와보세요. 왜 그래? 이상한데요? 뭔가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옥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조금씩 가까이 다가갔어요. 인부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소리 나는데? 무슨 소리? 숨소리 같은데. 인부들이 귀를 기울여 땅속을 들어보더니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이거 완전 이상한데요. 정말 숨소리 나요. 작업 책임자도 직접 들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잠깐 작업 중단하자. 인부들은 모두 삽을 내려놓고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무덤에서 숨소리가 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거든요. 혹시 동물이 들어간 건 아닐까요? 48년 된 무덤에 동물이? 그럼 뭐지? 정말 이상하네. 옥분도 이상했어요. 분명히 빈 무덤인데 왜 소리가 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작업 책임자가 결정을 내렸어요. 일단 조심스럽게 더 파보자.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인부들이 다시 삽을 들고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대체 무엇이 나올까 싶어서요. 1시간 정도 더 파자 관이 나타났습니다. 나무로 만든 오래된 관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관에서 정말로 소리가 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거 진짜 이상한데요. 인부 하나가 관 위에 귀를 대고 들어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소리가 나요. 뭐라고? 정말이요. 사람이 숨 쉬는 소리가 들려요.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48년 전에 묻힌 무덤에서 사람 소리가 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거든요. 작업 책임자가 급하게 지시했습니다. 관을 열어보자. 빨리. 인부들이 관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관 안에는 정말로 사람이 들어 있었습니다. 숨을 가쁘게 쉬고 있는 노인 한 명이요. 사람이다. 정말 사람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인부들이 소리를 지르며 난리가 났습니다. 옥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관 안의 노인은 눈을 뜨고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물 좀. 옥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분명히 들어본 목소리였거든요. 48년 전에 들었던 그리워하던 그 목소리 말이에요. 필수?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관 안의 노인이 옥분을 바라봤어요. 옥분이, 내가 왜 여기? 그 순간 옥분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하루 만에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묘지에는 구경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왔다고? 좀비냐? 미라냐? 온갖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부풀려졌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은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그 무덤 앞에서 옥분이가 매년 제사 지내더니만 이런 일이 생기네. 저승사자가 깜빡했나?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나와? 80이 넘은 김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와서는 자꾸 고개를 저었죠. 내가 어릴 때도 그런 이야기 들어봤는데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고. 마을 이장 김동식이 서둘러 현장에 나타났을 때 이미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야, 그거 찍지 마.
이상한 소문 나면 우리 마을 망신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인터넷에는 50년 전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나왔다는 글이 올라가고 있었으니까요. 댓글들은 온통 페이크다, 영화 촬영 아니냐, 요즘 가짜뉴스 너무 많다는 시기였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황급히 상황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됐나? 청송서 형사과장 박재철이 물었죠. 네, 이필수라는 분인데 1975년에 사망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담당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답했습니다. 그럼 가짜 신분증이겠지? 아닙니다. 지문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본인이 맞습니다. 더 이상한 건 1975년 군에서 사망 신고를 했는데 구체적인 사망 원인이나 장소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박재철 과장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군 관련이면 복잡해질 수 있어. 일단 조용히 처리하고 위에 보고는 천천히 하자.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50년 전 군사정권 시절의 일이라면 단순한 사건이 아닐 수도 있었으니까요. 오후에는 지역 방송국에서 기자가 나왔습니다. 대구방송 총국의 사회부 기자 이민호였죠. 하지만 취재진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구급차가 떠난 뒤였습니다. 아, 진짜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민호 기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봤어요. 숨도 쉬고 말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 젊어 보이더라고요. 70대라기엔. 이장 인부였던 김철수가 아직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마을 사람들의 증언은 엇갈렸지만 모두가 한 가지는 확실히 했습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 무덤에서 나왔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시체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기침을 하더라고요. 눈을 뜨는 순간 소름이 확 돋았어요.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다니까요. 그 사람 옥분이 할머니 이름을 불렀어요. 분명히 옥분하라고. 뉴스에서는 짤막하게나마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경북 청송의 한 묘지에서 50년 전 사망한 것으로 기록된 남성이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송 시간은 고작 30초 정도였고 자세한 내용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그 뒤로는 이상하게도 후속 보도가 없었습니다. 이민호 기자가 더 자세한 취재를 하려고 했지만 위에서 민감한 사안이니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오히려 공무원들이 은근슬쩍 쉬쉬하기 바빴죠. 시청에서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라 더 이상 언급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만 발표했습니다. 청송군청 민원실장 최성호는 기자들에게 짧게 브리핑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장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적인 문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경위는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이며 추가적인 발표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성호 실장 자신도 위에서 조용히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걸 숨기지 못했죠. 이필수는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청송의료원의 응급의학과 과장 김태수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검사 결과를 보고는 모두 고개를 갸우뚱했죠. 정말 신기한 케이스네요. 김태수 과장이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합니다. 혈압, 맥박, 체온 모두 정상 범위고요. 탈수나 영양실조 증상도 심하지 않아요. 폐쇄 공간에 오랜 시간 있었던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럼 언제부터 그 무덤에 있었던 건가요? 수간호사 박미영이 물었습니다. 김태수 의사는 머리를 흔들었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는
아마 최근에 누군가 넣은 것 같습니다. 며칠, 길어야 몇 주 정도? 50년이라는 건 절대 말이 안 돼요. 사람은 물론이고 어떤 생물체도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없어요.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근데 저 환자 뭔가 다르지 않아요? 응, 나이는 70대 후반인데 피부나 머리카락 상태가 마치 60대 초반 같아. 정말 이상해. 혹시 성형수술이라도 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의료진들이 보기에도 이 환자는 여러모로 특이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장옥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복도를 걸어오는 동안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벽에 기댔어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이필수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필수야. 옥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으며 필수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맥박이 뛰고 있었죠. 이 모든 게 꿈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필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죠.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무언가 체념한 듯한 표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옥분아. 필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어요. 많이 늙었구나. 나만 늙었냐? 너도 할아버지 다 됐잖아. 옥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필수의 모습이 생각보다 젊어 보여서 놀랐어요. 70대 후반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옥분아. 필수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넌 날 죽은 걸로 기억해줘야 했어. 근데 왜 다시 파냈어? 그의 말투에는 원망보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죠. 옥분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파낸 게 아니야. 이장 때문에. 시에서 명령이 나와서. 그녀가 말하는 동안에도 필수는 계속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도 막으려고 했어. 그 무덤은 건들면 안 된다고 그냥 두라고 했는데. 알고 있어. 필수가 말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옥분아, 나한테 왜 안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살아있냐고, 왜 죽은 척 했냐고. 옥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묻고 싶지 않아.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게 중요해. 다른 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죠. 사실은 너무 무서웠어요. 진실을 알게 되면 지금까지 품고 살아온 필수에 대한 기억들이 모두 바뀔 것 같았거든요. 필수는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해.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왜 또다시 파헤쳐졌는지.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무슨 소리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 옥분이 놀라서 물었어요. 필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올 거야. 아마 오늘 밤, 늦어도 내일까지는. 그들이 누구야? 나를 묻은 사람들. 병실 밖에서는 간호사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 매일 와서 저렇게 울어. 정말 50년 전 연인이었나 봐. 근데 그 남자 뭔가 이상하지 않아? 말하는 게. 응, 마치 무슨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가끔 창문을 보면서 누군가를 경계하는 것 같던데. 저녁 무렵 병원에는 몇 명의 정장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간호사실에서 환자 면회 왔다고 했지만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어요. 대신 뭔가 공무원 같은 분위기를 풍겼죠. 이필수 씨 병실이 어디인가요?
면회 시간은 끝났는데요. 저희는 관련 기관에서 나왔습니다. 그 남자들이 병실 복도에 나타났을 때 필수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옥분아, 집에 가. 왜? 아직 시간도. 지금 당장 가야 해. 그리고 며칠간은 나한테 오지 마. 필수의 목소리는 급작스럽게 차갑고 단호해졌어요. 옥부는 필수의 변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필수야, 무슨 일이야? 설명할 시간 없어. 지금 당장 뒷문으로 나가. 필수가 옥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죠. 그리고 옥분아, 무슨 일이 있어도 언론이나 경찰한테 내 이야기 하지 마. 알겠지? 그날 밤 필수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병원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주차장에 세워진 검은색 승용차 2대, 그리고 그 안에서 번갈아 가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찾아왔구나. 새벽 3시경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들은 간호사들 몰래 들어온 것 같았죠. 오래간만이네, 필수야. 그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필수는 눈을 뜨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올 줄 알았어. 옥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필수의 마지막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나를 묻은 사람들이 온다는 말, 그리고 언론이나 경찰한테 내 이야기하지 말라는 당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옥부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노랗게 바랜 편지들과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필수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썼던 편지들이었죠. 옥분아, 내가 돌아오면 우리 결혼하자.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제대로 된 청첩장도 만들어서 온 마을 사람들 다 초대하자. 20살 필수가 쓴 편지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난 너밖에 모르겠어. 다른 여자는 눈에도 안 들어와. 하지만 1975년 봄 갑작스럽게 편지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부대에서 온 공식 통보서가 도착했죠. 이필수 일병은 북방 작전 중 적의 기습 공격으로 전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그때 옥분의 나이는 25이었어요. 옥분은 과거를 되짚었습니다. 1975년 필수는 갑자기 국군 첩보부대에 소환돼 떠났고 그로부터 몇 달 뒤 작전 중 전사라는 통보만 남긴 채 유해 없이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그때는 군사정권 시절이라 자세한 설명도 없었고 유족들도 묻지 못했죠. 유해를 찾을 수 없다는 말에 옥부는 북한 땅 어딘가에서 필수가 혼자 외롭게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빈관에 남아 장례를 치르고 매년 제사를 지냈던 거였죠. 하지만 지금 그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필수 환자분은 어젯밤에 퇴원하셨는데요. 퇴원? 누가 데려갔어요? 잘 모르겠어요. 새벽에 보호자라는 분들이 와서 간호사는 말을 흐렸죠. 옥부는 급히 간호사실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간병했던 사람인데 퇴원 절차는 어떻게 된 거예요? 수간호사 박미영이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공무원들이 와서 급하게 처리됐어요. 저희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공무원이요? 어느 기관에서요? 그건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박미영 수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에서 환자 정보는 함부로 누설하지 말라고 해서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옥부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병원 뒷문 쪽에서 청소부 김순덕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옥분아, 너 찾는 사람 여기 있어. 옥분이 돌아보니 병원 주차장 구석에 필수가 서 있었어요. 필수야. 옥분이 뛰어가려 했지만 필수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안 돼. 따라와. 그는 산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죠. 두 사람은 마을에서 떨어진 폐가 근처까지 와서야 멈춰 섰습니다. 필수는 주변을 살핀 뒤 입을 열었어요. 옥분아, 이제 말해줄게. 진실을. 나는 정보원이었어. 필수의 첫마디에 옥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1975년 봄 나는 국군 첩보부대에 특별 발탁됐어. 난파간첩 추적과 암살 임무를 맡았지. 암살 임무?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가 알던 따뜻하고 순박한 필수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처음엔 나도 거부했어.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지. 군사정권 시절에 명령 거부는 곧 죽음이었으니까. 필수는 먼 산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6개월간 특수 훈련을 받았어. 격투술, 사격, 폭발물 제조,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법. 옥부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럼 너는 정말로 사람을 죽였냐고? 필수가 옥분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응, 죽였어.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들을.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남편이었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50년간 묻어둔 죄책감이 묻어 있었죠. 1975년 가을, 마지막 임무가 있었어. 고위급 난파 간첩을 제거하는 거였지. 하지만 그 작전에서 필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작전에서 죽은 건 내가 아니라 나랑 닮은 또 다른 정보원이었어. 뭐라고? 옥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김철호라는 동갑내기였어. 나와 키도 비슷하고 얼굴도 좀 닮았지. 그 애가 내 대신 죽었어. 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 밤 간첩들의 역습이 있었거든. 나는 운 좋게 살아남았는데 철호는, 필수는 그 후 북한 측의 역추적을 피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사망 처리되고 비밀리에 신분을 바꿔 살아왔던 것입니다.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 이 필수는 죽은 거야.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살았어. 그럼 지금까지 어디서 뭐라고 살았던 거야? 옥분이 물었어요. 부산에서 목수 일했어. 이영철이라는 이름으로.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았지. 필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너를 잊을 수가 없었거든. 하지만 연락할 수도 없었고. 왜 연락 못해? 나는 50년을 혼자 살았어. 옥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연락하는 순간 너도 위험해져. 나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위험하다고 했어. 필수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들을 알면 너는 날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옥분은 고개를 저었어요. 바보야. 내가 무슨 일을 했든 나한테는 그냥 필수야. 20살 때 그 필수. 옥분아. 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무덤에 있었던 거야? 누가 널 거기에? 필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놈들이야. 나를 사망 처리했던 그 사람들. 그놈들. 하지만 그놈들 다시 나를 쫓고 있어. 내가 알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 뭘 알고 있는데? 70년대 정치 공작, 간첩 조작 사건, 그리고 필수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어요. 현재 권력층 중에 그때 일에 연루된 사람들이 많아. 국회의원, 장관, 심지어. 그때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필수는 즉시 긴장했어요.
옥분아, 여기 있으면 안 돼. 빨리 가. 너는? 너는 어디로 갈 거야? 모르겠어. 일단 숨어야 해. 필수가 옥분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옥분아,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경찰이나 공무원들한테는 절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 며칠 후에. 밤에 내 집 뒷산에서 기다릴게. 검은색 승용차 2대가 폐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필수는 산속으로 사라졌고 옥부는 반대 방향으로 급히 걸어갔어요. 승용차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남자들은 주변을 수색했지만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놓쳤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반드시 찾아라. 그 사람이 입을 열면 우리 모두 끝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50년 만에 돌아온 첫사랑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순박한 청년이 아니었어요. 정보원, 암살자, 그리고 국가기밀을 아는 위험한 존재.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분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든 나한테는 그냥 필수야. 그녀가 했던 말은 진심이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또 다른 검은색 승용차가 마을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필수뿐만 아니라 옥분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필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매일 밤 뒷산을 올라가 기다렸지만 산바람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어요. 마을에는 여전히 검은색 승용차들이 돌아다녔고 낯선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필수에 대해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혹시 이필수라는 사람 아세요? 키 175cm 정도의 나이는 70대 후반. 정장을 입은 남자가 슈퍼 앞에서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봤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죠.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 본 적 없어요. 사실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위험한 냄새가 나는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정보를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특히 옥분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더욱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을 이장 김동식도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협조 안 하시면 마을 개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군청에서 온 공무원이 암암리에 위협을 가했죠. 이필수라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시면 되는데. 하지만 김동식 이장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진짜 모릅니다. 그 사람 무덤에서 나온 다음에 어디 갔는지. 그는 40년간 이 마을에서 살면서 옥분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지켜봤거든요. 이제라도 행복할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한편 서울 여의도의 한 고층 빌딩에서는 비밀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5명의 남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나이로 보였고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이필수가 살아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중 한 명이 보고했어요. 하지만 현재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젠장할. 테이블 끝에 앉은 나이든 남자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50년 전에 완전히 처리했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북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망 처리하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실제로 죽일 수는 없었죠. 다른 남자가 변명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꼴이 됐잖아. 화를 낸 남자는 현재 국회 국정감사위원장인 장명철이었습니다. 70년대 국군정보사령부에서 근무했던 그는 당시 필수의 직속 상관이었어요. 그 사람이 아는 걸 다 까발리면 우리 모두 끝입니다. 장명철이 차갑게 말했어요. 70년대 간첩 조작 사건, 정치인 사찰, 민간인 납치.
그 모든 증거를 그 사람이 갖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다시 묻어야지. 이번엔 영원히. 장명철의 목소리는 섬뜩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건 국가보안상 위험해. 이 사람은 사망자로 남아야 해. 회의실 안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모두 70년대 정보기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었고, 현재는 정치인, 기업인, 고위공무원이 되어 있었어요. 필수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들의 과거가 드러날 수 있다는 뜻이었죠. 한편 옥부는 시청에서 오래된 기록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민원실에서 개인정보라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옥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50년 전 일인데 뭐가 개인정보예요? 저는 그냥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주고 싶을 뿐이에요. 마침내 옛날 직원이었던 최성호 실장이 몰래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시고 나서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옥분이 본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975년 이필수의 사망신고서에는 신고인이 적혀 있었어요. 장명철 소령. 그리고 그 옆에는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작전과라는 소속이 기록되어 있었죠. 이 장명철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옥분이 물었어요. 지금 국회의원이십니다. 장명철 의원. 아, 혹시 모르니까 이 이야기는 정말 비밀로 해주세요. 최성호 실장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옥분은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에서 장명철을 검색해 보니 현재 여당의 중진 의원이었어요. 국정감사위원장이고 국가정보원 국정감사를 담당하고 있었죠. 그의 프로필에는 군 정보기관 출신으로 국가보안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옥부는 사진 속의 장명철을 바라봤어요.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었죠. 이 사람이 필수를 죽은 걸로 만든 거구나. 그날 밤 옥부는 뒷산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부나. 반가운 목소리에 옥분이 돌아보니 필수가 서 있었어요. 필수야, 어디 있었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옥분이 달려가려 했지만 필수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해. 그들이 듣고 있을지도 몰라. 필수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어요. 강원도 산속에 숨어 있었어. 폐가 하나 찾아서. 너 혼자서? 밥은 제대로 먹었어? 옥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괜찮아. 나는 이런 생활에 익숙해. 필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50년 전부터 숨어서 사는 게 일상이었으니까. 옥부는 자신이 알아낸 사실을 필수에게 말했습니다. 장명철이라는 사람 알아? 내 사망신고를 한 사람이야. 필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 사람이 나서는구나. 너 그 사람 알아? 내 직속 상관이었어. 필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장명철 소령. 정보사령부에서 가장 냉혹하다고 소문난 사람이었지. 임무를 위해서라면 부하든 민간인이든 가리지 않고 희생시키는. 그럼 그 사람이 지금도 널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응. 나를 살려두면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니까. 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명철은 70년대에 수많은 불법 작전을 지휘했어. 간첩 조작, 정치인 사찰, 고문. 그때 산 아래에서 손전등 불빛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발견됐나 봐. 옥분아, 빨리 집으로 가. 필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갈 거야. 그들이 포기할 때까지. 필수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분아, 며칠 후에 내가 결정할 게 있어. 무슨 결정?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릴지 말지. 필수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증거들을 공개할지. 위험하지 않아? 위험해. 나만 죽으면 끝나는 일이 아니야. 필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숨어서만 살 수는 없어. 그리고 김철호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필수는 옥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집 뒤 감나무 밑에 묻어둔 가방을 찾아. 그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 필수야. 하지만 필수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옥부는 급히 산을 내려와 집으로 향했어요. 그 뒤로 산에서는 한동안 손전등 불빛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보였죠.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더 많은 수색대가 나타났습니다. 경찰, 군인, 그리고 정체불명의 사복 요원들까지. 그들은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필수를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원도 산속에서 의문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어요. 한 남성이 산길에서 트럭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는 내용이었죠. 옥부는 불안한 마음에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교통사고로 실려온 환자 중에 이필수라는 분 계세요? 죄송하지만 환자 정보는. 간호사가 말하려던 순간 뒤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환자는 이미 서울로 이송됐습니다. 옥분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필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어요. 옥분은 강원도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70세의 나이에 혼자 이런 먼 길을 떠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필수를 찾아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두려움을 이겨냈죠. 핸드폰에는 강원도 병원에서 받은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는 춘천의료원으로 이송됐다가 다시 서울로 옮겨졌습니다. 춘천에 도착한 옥부는 의료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환자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다만 한 간호사가 몰래 귀띔해줬죠. 그 환자분 정말 이상했어요. 의식을 잃은 상태였는데 계속 누군가 이름을 불러대더라고요. 옥분이라고. 그게 저예요. 옥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옥분이에요. 그 사람 어디 갔어요? 간호사는 주변을 살핀 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울 사람들이 와서 데려갔어요. 공무원 같아 보이던데. 환자가 위험하다면서 급하게. 언제요? 어젯밤 늦게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 사람들 병원비도 안 내고 갔어요. 옥부는 다시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니 이미 밤이 깊었어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옥분 씨죠? 저는 기자 이민호입니다. 방송국에서, 청송에서 취재했던 분. 네, 맞습니다. 혹시 지금 서울에 계세요? 급하게 만나뵈야 할 일이 있어서요. 이민호 기자는 서울역 근처 카페에서 옥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필수 씨가 어디 계신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찾고 있는 거예요. 기자님은 왜요? 사실 제가 계속 이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이민호가 노트북을 열어 보였습니다. 이상한 점이 너무 많거든요. 50년 전 사망 기록, 갑작스러운 이장 명령, 그리고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장 승인을 낸 사람의 정체. 화면에는 장명철 국회의원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70년대 정보기관 책임자였어요. 그리고 이필수 씨의 사망 신고를 한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그럼 기자님도 알고 계시는군요. 옥분이 한숨을 쉬었어요. 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쓰려고 했는데
위에서 전면 금지 명령이 내려왔어요.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안이라면서요. 그럼 도움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그래서 더 파보려고 해요. 이민호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제하는 건 민주주의에 어긋나거든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할머니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때 카페 밖으로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이민호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가 감시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나가죠.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오는 발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할머니, 빨리요. 이민호가 옥분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을 여러 번 갈아타고 나서야 추격을 따돌릴 수 있었어요. 이민호는 한적한 동네의 작은 식당으로 옥분을 데려갔습니다. 여기는 제 단골집이에요. 안전할 거예요. 기자님, 필수가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세요? 옥분이 애타게 물었어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이민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 취재원이 하나 있어요. 정보기관 쪽에 그 사람한테 물어보죠. 전화 통화 후 이민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찾았어요. 서울 외곽의 모 시설에 있다고 해요. 다만 그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죠.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네요. 그럼 빨리 가요. 하지만 위험해요. 그곳은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이민호가 망설였습니다. 위험해도 가야 해요. 그 사람 혼자 두면 안 돼요. 옥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시설은 겉보기에는 요양원 같았지만 주변에 경비가 삼엄했어요. 저기 있을 거예요. 이민호가 망원경으로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들어가죠? 그때 옥분이 결심한 듯 일어섰습니다. 내가 정면으로 들어갈게요. 뭐라고요?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요. 70살 할머니가 뭔 위험이 있겠어요. 옥분은 시설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막아섰지만 옥분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제발요, 제 남편 좀 보게 해주세요. 50년 만에 찾았는데. 그녀의 진심 어린 눈물에 경비원도 당황했죠. 할머니,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경비원이 말하려던 순간 건물 안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 할머니가 환자를 찾으러 오셨다는데. 아, 그러시군요. 남성은 옥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죠. 옥분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여러 개의 방이 있었고 그중 한 방에서 익숙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필수야? 옥분이 작게 불렀습니다. 사무실입니다. 정장 남성이 문을 열어줬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필수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숨은 쉬고 있었죠. 필수야. 옥분이 달려가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필수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옥분아, 어떻게 여기까지? 바보야, 당연히 찾아올 거 아냐.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장 남성은 문 밖에서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10분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고 나갔어요. 옥분아, 미안해. 필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네. 괜찮아. 이제 내가 여기 있으니까. 옥분이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필수야,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던 날? 기억하지? 마을 축제 날이었지. 필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너 한복 입고 춤추는 걸 보고 반했어. 그때 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평생 너만 사랑하겠다고. 필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도 그때 답했잖아. 나도 평생 너만 사랑하겠다고. 옥분이 그의 이마에 손을 올렸어요. 그 약속 아직도 유효해. 필수는 옥분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옥분아,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집 뒤 감나무 밑에. 알고 있어. 증거들 말이지? 응. 그걸 세상에 알려줘. 필수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내가 못다한 일을 내가 해줘. 혼자서는 못해. 기자 한 명이 도와주기로 했어. 옥분이 말했습니다. 그럼, 다행이야. 필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정장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시간입니다. 조금만 더. 옥분이 애원했지만 남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필수야, 금방 다시 올게. 옥분이 일어서려 하자 필수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옥분아, 필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필수야. 옥분이 나간 후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필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50년 만에 옥분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후회는 없었어요. 건물 밖에서 이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증거를 찾아야 해요. 필수가 준비해둔 것들을 옥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청송으로 돌아가야겠네요. 네, 빨리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시설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명철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필수의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필수와 옥분은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기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필수의 손에는 검은 가방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50년간 숨겨온 진실의 조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옥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차 박힌 소리와 함께 필수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숨을 곳도 없어. 장명철이 나를 찾아내는 건 시간 문제야.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먼저 나서는 게 낫지. 서울역에 도착한 두 사람은 곧바로 시내 한복판의 작은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필수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기자 한 명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나 이필수야. 기억하지? 75년에 죽었다던 그 이필수. 전화 너머로 들리는 놀라움의 목소리가 작은 여관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편 장명철 국회의원은 급히 소집된 비상회의에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필수 그놈이 서울에 왔다고? 지금 당장 찾아내. 그의 목소리에는 50년 전 그날의 공포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필수가 알고 있는 것들, 그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세상에 나온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필수는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작은 회견장에는 몇몇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필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이름은 이필수입니다. 1975년 작전 중 전사했다고 발표된 그 이필수가 맞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필수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명령으로 신분을 감추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 벌어진 일들의 진실입니다. 그는 가방에서 오래된 문서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70년대 정보기관에서 벌어진 불법 작전들의 증거입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간첩으로 몰려 희생당했고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필수의 목소리는 점점 힘이 실려갔습니다. 회견장의 기자들은 펜을 든 손이 바빠졌고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옥부는 회견장 뒤편에서 필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간 무덤 속에 살아야 했던 사람이 마침내 세상 앞에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장명철 씨의 부친인 장철호 전 정보부장의 지시로 필수가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는 순간 회견장 밖에서 수상한 움직임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호텔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필수와 옥부는 호텔 뒷문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고 차에서 내린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이필수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큰 소음과 함께 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필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옥분의 비명소리가 호텔 앞 도로에 울려 퍼졌습니다. 필수야. 혈흔으로 물든 아스팔트 위에 쓰러진 필수를 안고 옥분은 울부짖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필수의 눈은 이미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옥분아, 이제 정말 무덤에 묻힐 수 있겠구나.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경찰과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음주운전 상태였다고 발표되었고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필수가 마지막까지 진실을 말하려 했던 그 대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필수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장례식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뒤늦게 국가공로자라는 명목으로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지만 옥분에게는 공허한 위로일 뿐이었습니다. 경북 청송의 작은 묘지, 바로 그가 50년간 빈 무덤으로 있었던 그 자리에 이번에는 정말로 그의 몸이 묻혔습니다. 새로 세워진 묘비에는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필수 1949-2024- 조국을 위해 헌신한 숨은 영웅. 옥부는 무덤 앞에 앉아 그 글자들을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이름이 새겨졌구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눈물을 다 흘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필수가 남긴 자료들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관련 보도를 내보냈고 정치권에서는 진상조사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장명철 국회의원은 결국 의원직을 사퇴했고 몇몇 관련자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이 모든 소동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작 진실을 말하려던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몇 달 후 옥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필수가 남긴 자료 중 일부를 정리해서 마을 회관 한쪽에 작은 전시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온 자의 기록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70년대 정보기관의 활동,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필수라는 한 사람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전시관을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 지나가던 등산객들이나 역사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들러서 자료들을 살펴보곤 했습니다. 옥부는 그들에게 차 한 잔씩 대접하며 필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서도 무덤 속에 있었고 죽어서야 비로소 세상에 나올 수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옥부는 여전히 묘지 관리인으로 일했습니다. 다른 무덤들도 정성스럽게 돌보았지만 필수의 무덤만큼은
특별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무덤 앞에 놓인 작은 화분에는 항상 싱싱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젊은 기자가 옥분을 찾아왔습니다. 이필수 씨 사건을 다시 정리해서 책으로 내려고 하는데요.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옥분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가 묻히지 않고 계속 전해진다면 좋겠네요. 인터뷰는 무덤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분이셨나요? 그 기자의 질문에 옥분은 깊게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는 무덤이었어요. 그 무덤 속에서 50년을 살아왔죠. 누구도 모르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숨만 쉬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용기를 냈어요. 진실을 말할 용기를요. 6월 12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올해로 필수가 진짜로 죽은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옥부는 늘 그랬듯이 무덤 앞에 소주 한 병과 안주 몇 가지를 놓고 앉았습니다. 필수야, 1년이 지났네. 내가 하고 싶었던 말 다 했을까? 바람이 불어와 무덤 위의 꽃잎들을 흩날렸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 후회하지 않냐고, 그때 파내지 말았어야 했던 거 아니냐고. 옥부는 소주잔에 술을 따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내가 마지막에 한 말 기억해? 이제 정말 무덤에 묻힐 수 있겠다고. 그 말 듣고 나서 알았어. 너는 진짜로 죽고 싶어 했구나.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무덤 앞을 깨끗이 정리하고 일어났습니다. 내일 또 올게.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뒤돌아서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어느새 많이 구부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전시관에는 새로운 방명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옥분이 직접 쓴 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번 묻혔습니다. 한 번은 살아서, 한 번은 죽어서. 살아서 묻힌 50년은 고통이었지만 죽어서 묻힌 지금은 평안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덤을 지키며 살아갈 겁니다. 이번에는 진짜 그가 거기 있다는 걸 알면서 말이에요. 밤이 깊어가도 묘지는 고요했습니다. 수백 개의 무덤들이 별빛 아래 조용히 누워 있었고 그 중 하나에는 마침내 주인을 찾은 이필수가 영원한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아래쪽 작은 집에서는 장옥분이 내일 무덤에 가져갈 꽃을 준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무덤에서 돌아온 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